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이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목 관절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는 관절염이 완전 끝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 때 발목을 보존하는 관절 보존 술식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술과 발목 유압술 두 가지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목이 "이젠 인공관절술이 주된 치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어 다른 방송이라든지 이런 내용 좀 찾아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비욘드도 벌써 몇 번째 많이 촬영을 했네요. 저는 지금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시려면은 외래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지 3대 관절을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관절이랑 무릎관절은 굉장히 인공관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발목은 좀 아직까지도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지 관절을 그냥 유압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관절입니다. 관절이 인제 안쪽으로 붙은 형태도 있고 거골이랑 경골 간에 경사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죠. 여기는 안쪽만 이렇게 닿고 있는데 여기는 발목이 기울어져 있는 형태, 그리고 외상성 관절염, 다양한 발목의 관절염 형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기 관절염에 가면 한 군데만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관절을 보존하는 수식을 할 수 없고 인공관절이나 아니면은 유압술을 선택하게 되죠. 보통 관절 보존 술식이라고 말하면은 관절을 살리는 절골술을 의미하고요. 관절을 sacrificing, 그러니까 관절을 희생시키고 하는 수술은 보통은 인공관절 혹은 유압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공관절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유압을 하는 거는 딱 붙어버리니까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인공관절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조건 인공관절을 선호할 것 같지만, 발목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인공관절의 절대적인 이제 금기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감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골괴사, 그리고 신경병성 무통병이라고 말하죠. 발에 감각이 안 느껴져서 뼈가 점점 무너지는 샤르코시병, 그리고 뭐 연부 조직 손상 아니면 신경 문제라든지 마비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인제 인공관절 하기엔 좀 어렵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아주 발의 변형이 심한 경우라든지 이미 인공관절 했는데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좀 꺼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공관절이랑 유압술이 딱 어느 것이 더 첫 번째 치료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일체성 관절염에서 유압술이 낫다 혹은 인공관절이 낫다, 이게 거의 한 50대 50에서 나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면서 인제 환자들도 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의사들도 물어봐요, 환자한테. "인공관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유압술을 하시겠어요?" 근데 환자도 의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대적인 확신이 있으면은 그걸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지금까진. 하지만 이번에 보통 정형외과 교과서가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가기 전에 인제 전공의들이라고 해서 레지던트들한테 교육시키는 자료라는 게 인제 ICL입니다. 2025년에는 지금까지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정술보다 낫다." 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치료 라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인공관절술 뭐 혹은 고정술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인제 전공의들 교육 자료에는 아무래도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첫 번째 치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못 한 거예요. 무릎이나 고관절은 확실히 유압술보다 인공관절술이 낫거든요. 그런데 인제 발목은 이제서야 그렇게 됐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그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 이식 기술도 많이 나아졌고 인공관절로 들어가는 이 기구도 많이 인제 나아졌고 이 기구의 디자인도 쪼끔 더 해부학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관절로 바뀌었고 기구를 삽입할 때 인제 어떤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많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공관절을 쓰는 경우가 발목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보통 관절 고정술보다 발목 관절, 인공관절이 아무래도 그런 발 걷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낫겠죠. 보통 발목 유압술이라는 거를 하면은 "쩔뚝쩔뚝하고 걸어 다닌다. 뒤에서 보면은 걷는 모습이 이상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덜 아픈 게 발목 유압술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기, 장기 결과를 보면은 발목 인공관절술도 10 년에서 한 15년 정도 내다봐서 한 97% 까지도 높은 보고는 그렇게 되고 평균 한 90% 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무릎이랑 고관절 같은 경우는 97 에서 99%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좀 생존율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인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랑 고정 수술 그리고 이 자체로서는 큰 뭐 성공률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발목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인공관절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면은 이 발목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학습 곡선이라고 있는데 다른 수술들은 한 10 건에서 20건 정도의 학습 곡선을 가지면 원만하게 인공관절술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발목 인공관절술은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습 곡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발목 인공관절술이 결과가 안 좋았었냐?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발목은 인공관절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인공관절이 잘 안 돼요. 유압술 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인제 알고 보면은 발목이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에 비해서는 관절염이 상대적으로는 적고 또 보통 이렇게 발목 관절이 단순 경첩형 관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세하게 놓고 보면은 이런 운동도 하지만 안쪽 바깥쪽 다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고관절처럼 볼앤 소켓형 관절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식의 관절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서로 다른 부분을 복잡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초기에는 좀 단순한 모양의 인공관절을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다리의 형태도 잘 맞춰야 되고 뼈의 모양도 잘 괜찮게 유지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쪽 바깥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뒤꿈치의 모양도 안정적이어야 되는 상태를 전부 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나서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들어갔을 때 발목도 인공관절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교과서에도 아직까지는 한 15 도까지 뭐 "인공관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음 인공관절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뭐 바깥쪽 비골 바깥쪽 복사뼈를 성형을 같이 해 준다든지 안쪽 복사뼈를 성형을 같이 해 준다든지 변형을 교정해 준다든지 하는 동반 수술을 함으로써 그냥 유압술보다는 인공관절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발달이 된 겁니다. 이전에 과거에 뭐 1900년 초나 인제 중반에 나왔던 그런 인공관절은 이 인공관절이 실은 고관절용 인공관절이에요. 대퇴 인공관절을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그래 경첩관절은 아니지만 다방향으로 움직이면 네가 알아서 움직이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관절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을 이렇게 넣었던가 아니면은 인제 악성 종양 같은 데에서 시행하는 튜머 프로세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골 종양에서 집어넣는 기구를 집어넣었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거구를 적출하고 여기는 뼈를 빼고 나서 이런 다른 부위에 적합한
이 디자인이 적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목 관절에 그런 적합하지 못한 요소의 인공관절을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실패율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관절에 인공관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디자인을 사용해서 실패율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패의 근본에는 시멘트를 고정하는 경우가 또 많았고, 이런 킬 같은 이런 뾰족 튀어나온 거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그 골용해라고 해서 주변 뼈가 녹아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비교적 그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는, 골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는 형태의 발목 인공관절술로 비시멘트형 인공관절술이 발목에서는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비시멘트형 인공관절, 시멘트형은 이게 사이가 뜨게 되고 요게 시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시멘트형은 관절에서 뼈로 직접적으로 이제 닿게 돼서 새로 나온 뼈가 인공관절의 표면에 이렇게 확장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인공관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2세대 인공관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2세대 인공관절도 바깥쪽을 보면은 이렇게 뼈가 아까 전에 이제 비시멘트형으로 이렇게 자라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 보이는데, 이 2세대 인공관절은 경골이랑 비골을 그냥 붙이고 단순 경첩형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했던 인공관절이에요.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 높은 실패율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발목 인공관절술은 계속 실패만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고관절이나 술관절, 무릎관절 같은 경우 8, 90년대에도 이미 성공적인 인공관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에 나오던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 발목은 인공관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골이랑 비골을 유합수를 시키고 단순화하는 경첩관절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골 대치물이 굉장히 조그맣고, 이렇게 되니까는 빠지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뼈가 녹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 2세대 초반에 아질리티라는 인공관절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면적을 좀 더 넓히고 뼈가 녹는 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형태를 스파이크나 이제 킬 같은 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베어링, 요 베어링이라는 게 움직이게 되는 이제 모바일 베어링 임플란트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성행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에 2000년도 초반에 와서 지금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25년 지난 사이에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하얀색 폴리에틸렌, 요 하얀색 이게 닳는데요. 기존에 있는 폴리에틸렌보다 훨씬 이제 마모가 적고 생체 접합성이 좋은 폴리에틸렌으로 바뀌게 되죠. 보통 고관절이나 슬관절보다 발목 관절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의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5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얇고, 또 체중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보다 그 입자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서로 굉장히 조밀하게 모여 있는 형태의 삽입물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 폴리에틸렌 자체가 견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에틸렌 성분까지 확인이 되고, 밑에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삽입물 밑에 이제 거골의 금속 부분이 이런 트랙 형식, 어떤 트랙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이 자체가 이렇게 어떤 캠이랑 포스트로 형성이 돼가지고 빠지지 않게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모양을 따라서 가는지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거골의 대치물이랑 위에 있는 폴리에틸렌이 완전히 딱 하나의 구조로만 돼 있어서 단방향 움직이면은 모노실린더, 밑에 있는 대치물이 하나, 둘, 세 군데 이 정도로 나뉘어가지고 동그란 형태가 다양하면은 이제 멀티실린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부분 좀 이제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빌리티, 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런 컨택면에 따라서 모노실린더 그리고 얘는 좀 이제 다음에 그 투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게 세 개가 모바일 베어링은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투 컴포넌트 베어링은 이게 위에 게 두 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인제 딱 맞물리지 않으면서 어떤 한 점에 많은 피크를 주긴 하지만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는 이런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이면서 딱 바뀌게 되고 발전하게 되죠. 너무 복잡한 내용은 좀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얘네 둘이 이렇게 아질리티라는 모바일 그 2 세대 투 컴포넌트 디자인이 나왔다가 3 컴포넌트 모바일 베어링 디자인 그게 다시 또 이게 위아래 게 다시 붙어 가지고 픽스드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성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발목 인공관절 수리 성공률 굉장히 낮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발목은 인공관절 하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이게 무릎이랑 고관절은 이미 성공률이 높아서 미니멀한 이렇게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만 바뀌었다고 하면은 얘는 많이 그냥 좀 크게 성공률이 계속 발전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제 기존의 픽스드 베어링 디자인 이거는 인제 스위스의 힌테그라라는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빈티지라는 디자인이고 이거는 살토 탈라리스라는 디자인이에요. 프랑스 거고 이건 미국 거고 스위스, 프랑스, 미국 건데 인제 보면은 여기가 인제 움직였는데 여기 다시 인제 잠그게 됐죠. 이게 2 컴포넌트 3 컴포넌트 하나, 둘, 세 개 따로 움직이던 게 위아래 하나, 밑에 둘 2 컴포넌트 픽스드 베어링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고 요 빈티지라는 것도 여기 쪼끔 모양이 살짝 바뀌죠. 이것도 위아래 거 딱 붙어 가지고 이것도 위아래 거 딱 붙는 디자인으로 제가 여기 개발할 때 프랑스에 그래 가지고 좀 있었는데요. 이 살토 탈라리스 픽스드 베어링 개발할 때. 그래서 요런 형태로 조금씩 더 미니멀한 체인지들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질들도 발전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스파이크 형태라든지 킬 형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요. 이게 아까 전에 모빌리티라는 그런 인공관절이었는데 이게 이런 형태 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형태 있잖아요. 이걸 포스트라 그러는데 요런 형태들은 다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출이 많이 됐어요. 이게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형태들은 아무래도 무균성 해리의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인제 뼈가 녹습니다, 주변에 있는 뼈가. 그래서 요런 디자인들은 인제 시장에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요 킬 디자인이라든지 스파이크 디자인들만 좀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요런 거는 인제 무릎이나 고관절에서는 이런 포스트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발목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따라갔더니 옳지 못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목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돼 있어요. 인트라메디컬러 컬럼 타입이라고 해서 재치환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약간 킬이랑 비슷한데 완전 킬이랑 같지 않고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타입까지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금속 디자인들 그리고 더 인제 뼈가 없으면은 거골 자체를 다 인제 바꾸는 거골형 치환 단계 그리고 재치환술형 이제 인공관절술 디자인들이 인제 더 복잡한 수술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얼마 전 환자인데요. 이 가운데 이렇게 그 인공관절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인제 많이 괴사가 일어났죠. 근데 거골에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신 분이고 이런 경우는 인제 이러한 거골 대치형 모델을 이용해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아침 햇살 님이 "유압수를 하면 다른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정된 발목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까지 아파지는 경우가 많나요? 보행 자세가 바뀌면 몸 전체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제 유압수 조금 이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유압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다리 발목의 움직임 좀 제한이 되죠. 근데 유압술도 좀 종류가 다양해요. 발목이 그 경골이랑 거골이라고 하는
그 발목 움직이는 이렇게 앞뒤로 까딱까딱하는 발목만 고정을 하는 경우는 밑에 그 거골 하관절, 뒤꿈치 관절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 밑에 관절에서 대부분 좀 많이 그런 콤펜세이션, 보상작용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그 뒤꿈치까지 다 고정이 되는 경우는 보상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멀리 있더라도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볼 때 조금 불편해 보이고 무릎이나 고관절까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무릎, 고관절, 뭐 발목 관절 이게 한 다리잖아요. 근데 뭐 정형외과에선 과가 고관절 따로, 무릎 따로, 발목 따로 이렇게 있지만 하지 관절은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좌측, 우측 전부 다 본 다음에 균형이 맞는지, 그리고 하지의 그 전장의 길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어떤 치료의 플래닝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은 서로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숙님, 발목 수술을 받은다 해도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널리 앉아진 수술이 아니니까 걱정이 된다.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목발은 얼마나 써야 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죠. 발목 인공관절도 이제 10년 전, 20년 전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성공적인 성공적인 이제 뭐 10년, 15년 성공률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이제 결과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교과서도 이제 막 바뀌고 있으니까 발목 인공관절도 인정을 받고 있다. 점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개발됐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그런 인공관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회복 기간은 한 달 정도 깁스를 저는 보통 하는 편이고요. 깁스한 채로 인공관절 하면은 그래도 이제 땅을 디드셔도 됩니다. 깁스나 보조기 같은 거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땅을 딛고 걷는 거는 오히려 권장을 해드려요. 한 일주일 있다가는 바로 땅 디드시라고 하고요. 인공관절, 그다음에 질문 한번 또 하고 받고 넘어갈게요. 커피님이 인공관절이나 유압술 둘 다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비용 차이나 본인 부담금 정도. 인공관절술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수술료 자체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무릎보다는 수술료가 저렴한 편이고요. 임플란트가 인공관절 기계값도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우리 흔히 뭐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화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골 대체제라고 해서 골 결손이라든지 뼈가 녹아 있어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의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결손이 크거나 그런 부분이 좀 뭐 그냥 단순히 인공관절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골결 대체제들은 좀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급여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비용 차이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보통 2차 병원이라 그럴까요? 종합병원 수준에서는 한 300~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큰 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는 좀 더 들 수도 있고요. 이식해야 되는 경우는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질문만 더 받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걸음을 걸으면 발 전체가 아픈데 일본에서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네, 걸음을 걸을 때 발 전체가 아프면은 보행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병원 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인공관절 먼저 하고 나중에 유압수로 전환한다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인공관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건지, 보존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됐을 때 하는 것이 나은 건지 헷갈립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40세인데 인공관절 하기에는, 인공관절을 하면은 인공관절을 뺐을 때 이제 아까 전에 10년, 15년 말씀드렸는데 40대면 55세
10까지 인공관절 지금 유지하신 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재치환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재치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미리 선제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제 앞으로 나오는 걸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압술을 인공관절술로 바꿀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유압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바꾼다 그러는 거는 재수술이에요. 그쵸? 하나로 쭉 가려면은 유압술로 가야 돼요. 근데 인제 40 대시면은 인제 2차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공관절을 처음 하면 나중에 수술 1 번이나 2번 정도는 더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유압술을 먼저 하신다고 하면은 또 인제 단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제 발이 고정이 되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싫어서 젊은 나이에도 인공관절 바로 시행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딱 뭘 정해 놓는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제 거골 전치환술이라고 해서 거골이 모두 인제 골 결손이 일어나는 때는 이런 밑에 뼈 자체를 통째로 갈아 버리는 전체 인제 임플란트 토탈 탈루스 거골 전치환술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 인공관절술이 인제 10년 지나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인공관절 주변의 뼈가 더 녹아버리게 되는 무균성 해리라는 게 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밑에 거골 치환물 뼈 주변에 있는 치환물 주변에 있는 뼈가 녹은 거고 이거는 경골 치환물 위에 있는 뼈가 주변에 있는 뼈가 녹아서 얘가 위로 이렇게 들떠서 인공관절이 앞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런 거 무균성 해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치환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설트 탈구 중간에 아까 전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인서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캠 타입은 주변에 아까 전에 보셨죠? 이 뼈가 녹아가는 모습이 다른 형태보다 더 크게 나타나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잘 안 쓰고 지금은 거의 퇴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인서트 탈구 같은 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발생하기 전에 미연의 교정을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교정 플러스 인공관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꺾인 상태에서도 비골 단축술을 시행하면서 인공관절 넣고 이게 최근에 인제 타 병원에서 빠져 가지고 비골이 너무 길어서 비골 단축하고 재치환수를 바로 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꺾였어도 다리의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인제 다리 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완전히 엄청. 이게 한 벌써 8-9년 지나신 분인데 반듯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인공관절 들어가 있는 케이스. 이건 굉장히 해피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제 최근의 인공관절들은 좀 그 실패 요인들을 사전에 제한을 주고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절 유압술. 여전히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은 관절 고정술을 좀 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릎 같은 거는 고정하면은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관절도 마찬가지죠. 근데 발목은 그나마 하지 3관절 중에서 고정술을 해도 그래도 걷기 편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인제 관절 고정술이 위아래 뼈가 완전히 붙어버리면 통증은 확실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덜 아프게 되는 인공관절은 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술을 많이 인제 지금까지 많이 선호해 왔던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인제 변형 교정은 중요한 요소고 발이 삐뚤어졌는데 고정술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편하게 걸을 수는 없다. 그리고 고정술을 하면은 뼈가 붙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압률. 유압률은 인제 100%냐 뭐 90%냐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유압률을 생각을 해 보면은 요것도 인제 완벽할 수는 없죠. 관절 유압술도. 인공관절술도 인제 실패 확률이 있지만 관절 유압술도 불유압이라는 걱정이 좀 있게 됩니다. 어쨌든 통증이라든지 변형이 개선되니까 보행은 괜찮아지지만 정상 보행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보폭이라든지 한번 다리를 쭉 내밀었을 때 그 길이라든지 그리고 인제 뒤꿈치 움직임이라든지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 걷는 형태 뒤에서 보면 쪼끔 그래도 약간 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유압술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덜 그 보행의 형태가 정상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걸을 때 어떤 특정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그러려면은 좀 어떤 발의 포지션을 정상 반듯한 이런 발이 아니고 살짝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걷기에 약간 팔자처럼 보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측면에서는 중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바깥쪽으로 외회전 5도, 외반 5도가 조금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걷기가 편해집니다. 어쨌든 인공관절 치환술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관절 고정술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치환술 금기 있었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또 유압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옛날에 유압술이라면은 상처를 크게 내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뼈를 붙이는 그런 유압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카메라를 넣어서 이 관절 위아래를 인제 조절을 하고 나사 이렇게 안쪽에 2개를 삽입하면 최속 침습 관절 경적 유압술 이런 걸 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인제 상처가 적죠.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하지만 교정을 크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관절이 다 닳아 있는 분한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제 보통 옛날에서 많이 사용했던 나사 3개 이용해 가지고 관골이랑 거골을 붙이는 수술, 그리고 안쪽 전방도달 유압술이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전방도달법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는 거를 다 채워 넣고 혹은 이런 큰 뼈 블록 같은 거 집어넣고 유압술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비용 물어보셨을 때 이런 큰 뼈 같은 거 타각뼈라든지 그 합성골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측 도달법,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쪽으로 들어가서 이 뼈를 붙이는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비골이라 그래서 바깥쪽 복숭아뼈를 절단을 하고 들어가서 금속판을 댑니다. 그래서 인제 혹시 아까 전에 물어보셨는데 유압술을 했다가 인공관절술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외측 도달법으로 유압술을 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인공관절을 나중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나중에 인공관절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외측 도달법을 하시면은 이쪽 비골을 다 절제해 버리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제 그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바깥쪽에 있는 뼈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뼈가 인제 부족한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 뼈로 붙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방 도달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뭐 상처가 좀 잘 안 낫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후방 도달이라 뒤쪽으로 들어가서 금속판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 여기는 경골이랑 거골 위에 이 발목 관절만 유압을 시킨 형태고요. 이거는 밑에 뒤꿈치뼈까지 한 번에 다 유압을 시킨 거예요. 뒤꿈치뼈까지 한 번에 다 유압을 시키면은 인제 지면 적응해서 인제 움직여주는 지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적응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관절이 좀 아플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외고정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큰 프레임을 이용해서 하는 유압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제 이 골수관의 금속정이라는 금속정인데 금속정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골수관의 금속정은 경골, 거골 그리고 뒤꿈치뼈까지 한 번에 다 유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인제 중간에 뼈가 결손이 굉장히 크던가 아니면은 뒤에 인제 거골아 이거 뒤꿈치 관절도 많이 망가졌을 때 인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 뭐 인공관절 했는데 감염이 생겼고 골결손도 있고 막 이런 경우에 이런 거골, 정골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발목은 뼈가 잘 녹아버리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뼈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압술을 할 때도 혹은 인공관절을 넣는데 잘 안 돼서 빼야 되는 경우에는 이 중간에 뼈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게 또 비급여 부분이잖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떤 다른 대체제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비골 아까 전에 바깥쪽 복수뼈를 안쪽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든지 해서 이런 골 결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쪼끔 징그러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인제 타원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족부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인공관절까지 넣었나 봐요. 절골술 플러스 인공관절술 했는데 이게 다 감염이 되고 또 괴사가 썩었어요. 썩어서 왔는데 인제 다리 절단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일단은 어쨌든
중간에 뼈가 너무 많이 없으니까 외고정을 먼저 했습니다. 외고정 먼저 하고 중간에 세멘트를 넣어 가지고 고정을 하고 이제 여러 번 세척을 해서 살을 이제 점차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골수강내 금속정으로 유압술, 요 중간에 뼈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조금씩 외고정을 통해 가지고 단축을 시켰고 바깥쪽 복사뼈는 일부 끊어냈어요. 여긴 단축을 해야 되니까, 요건 기니까. 그래서 점차 조금씩 가서 이렇게 위아래 뼈 딱 붙였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남은 상처는 피판 이식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다리 안 자른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셨고, 이거는 좀 지방에서 오셨는데요. 감염이 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도 잘라야 된다, 뭐 다리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뼈가 녹아서 탈골이 됐고 녹아 있었어요. 실은 이분은 샤르코시 관절병, 아니 무통성 관절병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이나 매독 환자한테 올 수 있는 그런 탈골, 그런 이제 관절병이었는데 뼈가 이제 완전히 괴사돼 가지고 녹아 있었고 골결손 너무 크죠. 일단은 이거는 골결선은 이식해서 붙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감염이랑 이걸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세멘트로 그 스페이스 채우고 유압술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직까지 재발 없이 사시고 계시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와서 발목 관절이 이 산재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그 골절이 다발성으로 있었는데 발목이 이제 화농성 관절염 생기고 연부 조직 결손 생겨 가지고 피부도 안 좋고 관절이 이제 화농성 관절이고 막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항생제 시멘트를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감염을 조절을 하고, 심지어는 그전에 수술했던 부분이 또 안 붙어 있으세요. 이게 1년 반 정도 됐는데도 골절이 안 붙었어요. 이게 감염 때문에 생긴 불류압은 아닌 것 같은데 불안정해서 온 불류압으로 보였고, 그래서 뼈 이식을 다 했고 발목 밑에 부분에 인공관절로 치환을 했고, 지금은 뭐 다행히 다리 잘 살려가지고 발목 움직이고 피부까지 깨끗해져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인공관절은 움직임을 유지해준다는 장점이 있다지만 수명이 짧다는 말도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0에서 15년 정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무릎이나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탈익이라는 인공관절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 퇴출됐어요. 지금 사용되는 거는 뭐 스위스 거라든지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특정 상품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오랫동안 쓰고 성공률도 높은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챌린저블하게 이제 인공관절 선택만 안 한다면은 인공관절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10년, 15년. 근데 뭐 아까 전에 유압술이라는 거는 결국에 한 번 수술하고 끝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되면은 고정을 젊은 나이에 또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발목 고정이나 절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흉볼 것도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걸 흉볼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래서 인공관절술이라든지 유압술은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결정을 그냥 처음 얼굴 보자마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일님은 수술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관절이 들어가면 걷는 느낌이 확 다르다고 하는데, 그쵸. 이게 실은 자기 관절이 제일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관절 자체도 연골에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연골 하골이 뭐 통증을 느끼고 주변부가 연부 조직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고 그런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변 연부 조직이라든지 인대 부분에서는 또 균형을 느끼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말단 소체 같은 건데 굉장히 뭐 이름이 어렵지만 뭐 파시니 소체 뭐 그런 소체들이 있어가지고 감각이라든지 위치 감각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인공관절은 자기 발목 관절보다는 확실히 균형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고정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균형을 잡는다고 해도 반응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위치 감각 저하 같은 거는 위치 감각 저하가 아니라 위치 감각을 반응하는 그런 활동의 저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이 울퉁불퉁한데 걷다가 삐끗하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평평한 지면을 아무래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골프나 탁구 같은 운동을 평소에 즐겨하는 편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그런 활동을 못 하나요? 유압술이라면 아무래도 운동은 무리일까요? 나이에 따라서는 발목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하지 근육 단단하신 분은 탁구나 골프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디딤발이냐 아니냐, 탁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체중을 실는 발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 연한은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 좀 짧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운동을 할 때도 새로운 기존적인 스포츠 의학에 의해서 메커니즘으로 스윙을 하거나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관절에 부담이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골프랑 탁구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목에 관절염이 꽤 진행돼서 수술을 고려 중인데 예전에는 유압술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요즘엔 인공관절을 더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아직 표준 치료는 유압술이랑 인공관절술의 디베이트 차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딱 어디 인공관절이 치료의 주된 이제 표준 치료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올해 전공의 교육 자료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으로 인공관절이 더 우수하다라는 게 인제 제공이 된 거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인공관절들이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런 표준 치료가 바뀐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유튜브 보니까는 인공관절이 세라믹 재질인 것 같은데 요즘엔 3D 프린팅이 엄청 발전했는데 관절 쪽에서는 3D 프린팅 인공관절 쓰기도 하나요? 네. 인공관절 자체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인공관절 자체는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고 3D 프린팅이나 세라믹 쓰는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중에 거골 전치 환술이라 해서 거골뼈 전체를 인제 다 인제 제거가 된 다음에 거골뼈를 집어넣을 때 세라믹이나 금속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제 넣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팅으로 녹아있는 뼈 자체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D 프린팅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 수술에다가 완전히 적응할 수 있게 환경이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프린팅 하려면은 CT를 입력해서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극복해서라도 자기 사이즈에 맞는 재질이라든지 그런 인공관절 그런 소품들을 사용을 하면 기구들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아무래도 좋겠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이라든지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개발되고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에 검사도 받아야 되고 임상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인공관절이랑 유압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다음에는 관절염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절 후에 오는 이제 골절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분들 후외상성 관절염 그런 내용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 전담하고 있는 이형 교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